안녕하세요. 나사용법 강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에서의 나사용법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평안하신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간에 이해하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또는 그와는 반대로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고슴도치가 가시 때문에 서로가 찔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도요,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정한 규칙과 또 배려와 이해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가족 내에서 나는 어떠하게 나를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건강한 가족의 원칙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서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을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테고요. 또 가족,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또 주축이 되는 게 부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부부싸움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부부싸움을 안 하면 참 좋지만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라면 우리가 알아둬야 할 규칙 내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오해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또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형제자매는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면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전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또 가족이 잘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가족에게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또 건강한 가족을 위해 자신이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학습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메모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있으면 메모를 해 두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학습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재한 역할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체크를 하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가족의 원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 지향하고 노력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는요. 가족이 가까이 있고 오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습관, 취미, 아픔, 신념, 가치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정하기가 있습니다. 자, 인정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내가 따를 수는 없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건강한 가족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신뢰하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전폭적으로 자신을 신뢰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가족 모두 다가 나를 신뢰해서 그 신뢰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또 건강한 가족의 원칙으로는요, 존중하기가 있습니다. 예, 존중하기는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예의 있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행복한 가족 관계를 이루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조하기가 있습니다. 협조하기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소홀히 하면 가족 누군가가 더 희생을 해야 하고 또 가족이 불행을 느낀다면 가족 전체의 분위기는 침체가 되어지고 결국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역할을 공평하게 하도록 협력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지향한다면 분명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가족 간에 함께하는 의사소통은 어떨까요? 예, 의사소통이 유형이 있는데요.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의 친밀감 향상시키고요. 또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하고 또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그리고 갈등 해결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의사소통 구조는요. 크게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슬형, 원형, 그리고 Y형, 바퀴형, 그리고 완전 통로형이 있습니다. 자, 사슬형은요. 구성원이 일렬로 늘어서서 개별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로 중간에 위치한 구성원은 가족 내에서 중심적인 사람이며 끝쪽으로 가면 조금 격리된 경향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의사소통은요, 바쁜 생활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구조이긴 하지만 자칫 가족원들이 분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인데요. 예, 원형은 사슬형의 마지막 구성원이 의사소통이 되는 유형으로요. 이 유형의 특징은 구성원 모두가 양 옆에 있는 구성원하고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다른 구성원과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Y형이 있는데요. Y형은요,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의사가 다른 가족에게 전달되는 유형으로 흔히들 재혼 가족에서 많이 보여지는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의사소통은 바퀴형입니다. 예, 바퀴형은요,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모든 메시지를 통제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유형으로 그 가족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어떤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퀴형의 단점은요, 그 사람에 의해 다른 구성원의 메시지가 여과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고요. 반면 장점은 가족 내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완전 통로형이 있는데요. 완전 통로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활발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향으로 의사 전달이 되어서 비조직적이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의 의사소통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가족 의사소통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각 문항마다 여러분들이 1번부터요. 우리 가족은 서로 말이 잘 통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면 2점, 또 보통이라면 3점, 조금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적고 점수를 적어서 나중에 총 합을 내어 보아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 의사소통 상황 점검 테스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모두 총합을 내어보시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황이 가족 간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부분,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좋은 방향 쪽으로 나오셨나요? 예,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되도록 좋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조금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한 나 사용법으로는요. 일단 존재 수용하기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선택하여서 만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 후 선택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또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욕구를 이해하고 타협하기입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의 욕구가 어우러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알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긴장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욕구의 관계를 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욕구는요. 생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타협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사랑을 표현하고 또 서로에게 힘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또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랑으로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갖고 표현을 꼭 해줘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은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스킨십이나 성관계,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봉사 등 다양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매번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사용하여서 부부 관계의 내용과 질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좋은 게 부부싸움인데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부부싸움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부싸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과장된 표현은 금물하라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정말 그것이 나중에 싸움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과장되게 표현이 되어서 오히려 상대에게 억울함과 또 어떤 불만으로서 더 크게 작용한다면 싸움이 더 커다랗게 확대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분석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문제를 느낀다면 분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또 상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아니면 상황적인 것으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부싸움에 있어서 싸움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갈등을 너무 오래 삭혀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풀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계속 쌓아두었을 때는 그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로서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의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달도 잘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피상적인 부분만 답변을 하고 진짜 이면에 원하는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을 때 내가 과연 그 행동이 싫은 건지 아니면 그 행동 이면에 나는 그것을 조정해서 다른 걸 얻고 싶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내가 원하는 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싸우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싸우는 건지 아니면 잦은 외식으로 싸우는 건지 정작 어떤 하나의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가족, 상대방의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것들로서 싸움을 더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작은 것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것만 가지고 서로 간의 의사를 소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정말 문제로 삼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서 그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간에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제안을 하거나 할 때 정말 꼭 다루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일까지 꺼내어서 절대 확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만약에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되도록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불편함을 내가 겪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을 끌어들여서 그것까지 모두 확대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걸 바라보는 상대의 감정이 오히려 악화되고 싸움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대로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만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부부싸움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꼭 싸움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꼭 건드리는 분들이 있죠.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정말 기분 나빠할 것이라는 걸 익히 잘 알면서도 굳이 다른 말이 아닌 그 말을 꺼내어서 상대의 감정과 자존심을 꼭 상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무언가 불쾌해하면 자신이 이겼다는 승리자의 어떤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은 오히려 싸움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면서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고요.
상대의 약점을 굳이 이렇게 싸움 상황에까지 끌어들여서 오히려 싸움을 학대시킬 필요는 없겠죠.